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70대 어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그냥 가볍게 미끄러지셨어요. 젊은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15%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은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장도 보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여행도 다니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는 상태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80대 아버님은요, 그저 심하게 기침을 며칠 했을 뿐이에요. 독감이 와서 기침을 했는데 등에서 너무나도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오셨다가 척추뼈가 주저앉았다는 상상도 못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압박골절이었어요. 기침만 했는데 뼈가 부러진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핵심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뼈 건강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 왜 뼈가 약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어깨 건강입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별하는 방법, 수술 없이 관리하는 방법.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어깨를 더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가락 통증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뼈 건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키가 줄어든 것 같으세요? 예전에 입던 옷이 길어진 것 같으세요? 거울을 보시면 등이 예전보다 굽어진 것 같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척추뼈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골절은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키가 몇 센티미터씩 줄어든 후에야 뒤늦게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리 없는 골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통증이 경미해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척추뼈가 하나둘씩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 점점 굽습니다. 키가 줄어듭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키가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줄어들면서 폐활량까지 줄어들게 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장 문제도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현실입니다. 뼈의 미세 구조가 약해져서 일상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것.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계속 물을 걸러주듯이 우리 뼈도 계속 재생되고 있어요.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가 분해되고 이 과정이 균형을 이루면 뼈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닳듯이 뼈도 약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오래된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필터를 안 갈면 정수기가 고장나듯이 뼈 관리를 안 하면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결국 필터 고장나면 물이 안 나오거나 더러운 물이 나오죠.
뼈도 마찬가지로 계속 방치하면 골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적인 자극의 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 부족이에요. 울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독일 의사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아직도 의학의 기본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뼈는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더 튼튼해지려고 합니다. 체중이 실리는 자극이 가해지면 뼈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버텨야 하니까요. 반대로 이런 자극이 없으면요. 뼈가 단단해질 필요가 없나 보다 판단을 하고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일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면 단 몇 달 만에 심각한 골밀도 손실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중력 때문에 뼈에 압력이 실리거든요. 우주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 외에도 뼈를 약하게 만드는 가속인자들이 있습니다.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성식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류와 정제물을 너무 많이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적게 드시면 우리 몸은 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 쓰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은행 저축 통장이 있는데 수입 없이 계속 출금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닥 나겠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계속 꺼내 쓰기만 하면 뼈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뼈를 부수는 녀석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게 되고 이 억제 기능이 사라집니다. 뼈를 부수는 녀석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골손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분들은 완경 후 5년 동안 골밀도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3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요. 이 호르몬이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까지 막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뼈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면 부족도 뼈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계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나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나요? 하나라도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부족, 산성시기,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골절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뼈 자체의 구조적인 강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길러서 뼈를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고 근본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훈련과 꾸준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낙상 발생을 최대 34%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신체 활동만으로 이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의자에서 우리가 몸을 딱 일으키는 이 순간, 우리 체중 전체가 척추와 고관절에 수직으로 실리게 됩니다. 이 압력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게 지금 당장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것이 1차 방어입니다. 뼈의 내부 구조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에요. 동시에 이 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단련시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근육, 엉덩이 근육. 이 근육들이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줘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2차 방어입니다. 튼튼한 하체 근력이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든든한 외부 갑옷이 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서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의자에 앉으세요. 팔은 가슴 앞에 교차하시고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두 번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집안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걸으시면 돼요. 무릎을 조금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요. 3분만 하셔도 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하체 근육도 단련됩니다. 세 번째는 벽 짚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을 손으로 짚으시고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련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이 3가지 운동,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싼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영양 전략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요. 핵심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려서 우리 몸의 산성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과 같아요. 하지만 벽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나요? 아니죠. 시멘트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일꾼 역할이에요. 아무리 벽돌이 많아도 일꾼이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듯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려면 마그네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지 못해요. 일꾼한테 도구를 쥐어줘야 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흡수한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이지 않고 정확하게 뼈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비타민 K2의 역할이에요. 내비게이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양소들이 마치 한 팀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지만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비로소 튼튼한 뼈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멸치입니다. 칼슘의 보고예요. 밥에 볶은 멸치 한 숟가락만 얹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음식이에요. 둘째, 시금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 드세요. 셋째, 달걀입니다.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달걀 하나, 노른자도 드셔야 해요. 비타민 D는 노른자에 있거든요. 넷째, 청국장입니다. 비타민 K2가 풍부해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다섯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이 5가지 다 집에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골밀도가 매우 낮으신 분들 있으시죠? 당연히 고릅수를 억제하거나 골형성을 촉진하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운동과 영양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요.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몸의 근본적인 회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운동하고 영양 챙기면서 약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실제로 첫 번째 골절을 겪은 환자가 적절한 관리 없이 지내다가 1년에서 2년 안에 2번째, 3번째 골절로 이어져서 결국은 거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한 번 골절이 오면 다음 골절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콜다공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 산성시기,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입니다. 예방법은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3번, 멸치, 시금치, 달걀, 청국장, 표고버섯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은 어깨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깨가 아프세요? 팔을 들 때 어디선가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밤에 잘 때 어깨가 아파서 잠을 깨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요,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가 있어요. 어깨 통증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스스로 진단을 다 하고 오십니다. 원장님, 저 오십견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들 눈이 갑자기 동그래져요. 본인은 오십견이라고 알고 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십견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통증이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전혀 다른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50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쭉 지속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알아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방치하게 되면 수술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 병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내 팔이 아픈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올려달라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줄 때 아프지만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이러면 회전근개 손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누가 들어줬어요. 아프긴 아파요. 근데 참아도 계속 올려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러면 오십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어깨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왜 생기는지 설명드릴게요. 오래 쓴 밧줄 있잖아요. 서서히 삭아서 가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힘줄도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배수구를 생각해 보세요. 배수구에 머리카락이랑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잖아요.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히죠. 우리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손상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충돌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팔을 들 때마다 어깨 힘줄이 그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린 분들 계시죠?
이런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깨 견봉 아래 공간이 더 좁아져 있으니까 더 잘 부딪힙니다. 약해진 힘줄이 가뜩이나 문제인데 뼈랑 자꾸 부딪히니까 염증이 생기고 부어지고요. 부어지면 더 잘 끼게 되고 더 심하게 긁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정말 별거 아닌 동작에 힘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운전석에 손 뻗는다든지 등을 긁는다든지 이런 별거 아닌 동작이에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부상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어깨가 SOS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야간통입니다. 이것이 회전근개 손상이 진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낮에는 움직일 때 좀 불편하거나 뻐근하다가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깨 깊숙한 데서 막 쑤시고 욱신거려서 잠을 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 시간 동안 계속되는 자극으로 염증이 쌓이면서 물이 차게 되고 통증이 밤에 심해지는 거죠. 무릎이 안 좋을 때 물이 많이 차면 밤에 계속 쑤셔서 깨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염증이 있는 힘줄이 잠을 자는 자세에 따라 계속 눌리잖아요. 두 번째 신호는 통증 호호입니다. 특정 각도에서만 아픈 현상이에요.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아픈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넘어가면 괜찮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 각도에서 손상된 부분이 뼈 사이에서 제일 심하게 긁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건 그냥 아픈 거랑 좀 달라요. 머리를 빗으려고 팔을 드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손이 축 떨어지는 느낌. 이것은 통증뿐만 아니라 힘줄이라는 모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3가지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깨시나요? 특정 각도에서만 아프시나요?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라도 있으시면 정형외과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빨리 알수록 치료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MRI 찍었는데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요. 당장 수술해야 되나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 증상이 없는 70대 어르신들 MRI를 찍어봤어요. 절반 이상에서 힘줄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손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아무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MRI에서 손상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부분 손상이다. 이러면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손상인데 무슨 수술을 처음부터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졌을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면 마취의 위험성도 크고 수술 후에 재파열 확률도 높아요. 물론 정말 심하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코미디언 배동상 선생님이 어깨 수술을 저한테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70대 중반쯤 되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셨죠? 당연히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취 위험성이 있지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수술적인 치료라는 거는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술이에요. 정말로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보고
꼭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깨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50견일 때 어깨가 굳지 않도록 해주는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500ml 물병 하나 준비하세요. 의자나 책상에 한 팔을 잡고 허리를 90도 정도 구부리세요. 아픈 쪽 팔에 물병을 들고 그냥 늘어뜨리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작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팔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그냥 힘을 빼고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하다가 조금씩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셨으면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 이것을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릴 수 있어요. 2번째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입니다. 밴드를 하나 사세요. 노란색이 제일 약한 건데 노란색 쓰시면 됩니다. 나 좀 약하다 싶으시면 짧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강도가 세집니다. 운동의 핵심은 힘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되는 둥 마는 둥 이 정도로 약하게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깨 주위 근육을 너무 먼저 강화해버리면 회전근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깥쪽만 강해지면 오히려 회전근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5가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내회전입니다. 밴드를 잡고 안쪽으로 당기세요. 배꼽 쪽으로요. 하나, 둘, 하나, 둘. 10번 반복하세요. 2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반대로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벌려서 당기세요. 하나, 둘, 하나, 둘. 10번 반복하세요. 3번째 동작은 신전입니다. 팔을 뒤쪽으로 움직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10번 반복하세요. 4번째 동작은 굴곡입니다. 앞쪽으로 45도 정도 올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10번 반복하세요. 5번째 동작은 외전입니다. 바깥쪽으로 팔을 벌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10번 반복하세요. 이 5가지 동작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비용은 10,000원도 안 들어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아프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겨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년쯤 되면 좋아진다고요. 1년쯤 되면 운동 안 해도 좋아집니다. 50견이 그래요. 아프신데 억지로 운동하시면 힘줄은 더 찢어지고 염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수술대 위에서 저랑 만나게 됩니다. 운동을 했을 때 무리하지 않고 근육이 좀 뻐근하고 묵직한 정도의 불편감,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운동 중에 악 하는 통증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쁜 통증은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어깨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줄 때 구별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회전근개, 안 올라가면 50견. 야간통, 통증 호, 힘 빠짐 3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세요. 진자 운동과 밴드 운동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는 쉬시고 안 아플 때 하세요. 다음은 손가락 관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세시죠? 절대 못 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보시거나 글씨를 쓰시거나 무언가를 계속 만지고 계시잖아요. 손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부위인데 희한하게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무릎이 아프면 관절 문제인가 보다 하시는데 손가락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래. 이 정도 통증이야. 한 번 다 있어. 하고 무시해버려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제가 의사로서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손은 그냥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뼈, 관절, 인대, 힘줄, 신경이 아주 좁은 공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섬세한 기관이에요. 거기다 우리 뇌랑 바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손가락 통증 신호를 무시하는 거는 자동차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냥 계속 달리는 거랑 같아요. 손가락 관절염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지 망가지고 나면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다 같은 병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손가락 많이 아파요 하고 오시면 그 원인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진료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감별 진단이에요. 특히 손은 더 그렇고요.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딸깍딸깍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다가 오후 되면 좀 나아지시나요? 이러시면 힘줄을 싸고 있는 활차라는 부분이 부어서 생기는 방아쇠 수지라는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있는 손목 부분이 아프시나요? 이렇게 엄지를 감싸고 손목을 꺾으면 당기시나요? 이러시면 득헤르뱅 증후군일 수 있어요. 밤에 손바닥이 저리시나요? 여러분들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손목 아프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기가 주로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고 해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다들 덜컥 겁을 먹으세요. 저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뭐냐면요.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지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과 같아요. 류마티스는 뭐냐면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해진 거예요. 내 몸을 지켜야 될 군대가 갑자기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몸의 관절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왜 구별이 중요할까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뻣뻣함의 지속 시간이에요. 아침에 손이 뻑뻑하시죠? 조금 움직이고 나면 풀리세요. 한 20분, 30분 있으면 풀리세요. 이러면 보통 퇴행성일 경우가 많아요.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둘째, 침범 부위가 달라요. 퇴행성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와 중간마디를 침범해요. 류마티스는 희한하게 끝마디는 놔두고 중간마디나 손등하고 만나는 부분 손목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한쪽보다는 양쪽을 대칭으로 공격해요. 셋째, 류마티스는 전신 질환이에요. 약간 피로감이나 열이 나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피검사를 해보면 보통 딱 나와요. 손, 팔꿈치, 발가락, 발목, 여러 관절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거나 폐, 혈관, 심장 등에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류마티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손이 뻑뻑한 시간이 30분 이내인가요? 1시간 이상인가요? 양쪽 손이 같이 아프시나요? 한쪽만 아프시나요? 1시간 이상 뻣뻣하고 양쪽이 대칭으로 아프시면
류마티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대 전후의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손가락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에스트로겐은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완경기가 되면 이 방어막이 사라져 버려요. 이거를 갱년기 관절통이라고 하는데요. 괜히 손가락 관절염 환자 10명 중 8명이 여자인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이미 휘고 마디가 굵어졌으면 이제 수술밖에 없나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들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 수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수술 안 해도 웬만하면 다 좋아집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치료 목표를 완치해서 현명한 관리로요. 저도 보시면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이미 휘어버린 손가락을 20대 손처럼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통증 없이 살고 더 나빠지지 않게 막고 급성 증상을 줄인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싸고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첫째,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을 계속 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심한 급성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잡습니다. 급성기를 넘기고 나면 연골 보호제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약들도 있어요. 재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형외과 약 4가지가 있으면 진통 소염제, 근이완제, 소화제, 원투 뻔할 뻔자입니다. 이런 약은요, 세게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약을 세게 쓰면 진통제가 굉장히 세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빙빙 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약을 세게 써야 되거나 하면 치료 차수를 올리는 걸 고려합니다. 물리치료를 하거나 DNA 주사 치료 같은 것들 효과가 좋습니다.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해서 혈류를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서 급성 통증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고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정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빠르게 가라앉혀야 할 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겁니다. 돈 안 드는 거예요. 온수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면 더 좋고요. 딱 10분씩 다른 거 없이 따뜻한 물에 세숫대야에다가 손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파라핀 치료가 좋다고요? 아, 좋죠. 파라핀 치료는 사놓고 안 하시잖아요. 준비 작업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참고서를 새로 샀어요. 참고서를 새로 사면 갑자기 다 알 것 같고 막 머릿속에 다 들어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참고서만 산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파라핀 기계 사놓고 쳐다만 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숫대야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서 손 담그는 것부터 하십시오. 대부분 이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셋째는 올바른 스트레칭이에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쭉 펴세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구부리는데 끝마디를 먼저 구부립니다. 이렇게요. 한 5초 정도 있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마디도 구부려요. 또 5초를 있습니다. 그리고 펴세요. 하나, 둘, 셋. 이것은 10번 반복하세요. 4개의 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10초 버티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엄지손가락이 서운하겠죠?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쪽으로 10초 젖혀주세요. 바깥쪽으로도 10초. 각각 10번씩 하세요. 이 세 가지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셔도 손의 유연성을 지키고 뻣뻣함을 예방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단, 급성기에 너무 아프실 때는 이걸 하시면 더 아파져요. 우선 급성기가 왔을 땐 약도 드시고 좀 쉬셔주시고 급성기가 아닐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10만 원, 20만 원 드는 거를 하면 우와, 좋아하시는데 특별한 비법 같은 거 없습니다. 간단한 거를 꾸준히 하시면 그게 최고의 비법이에요. 손가락 관절염은 도미노처럼 계속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미 아프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손가락 관절염은 무릎 인공관절처럼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수술해야 되는 병은 아닙니다. 대신 사소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평생 아끼고 돌보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기억하세요. 손가락 관절염 관리의 목표는 통증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통증을 현명하게 다스리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따뜻한 물에 손 담그는 거. 이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손과 평화롭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뼈 건강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3번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10번씩. 제자리 걷기 3분. 벽 짚고 까치발 들기 10번. 음식은 멸치, 시금치, 달걀, 청국장, 말린 표고버섯 챙겨 드세요.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어깨 건강입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구별할까요?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줄 때 올라가면 회전근개 손상, 안 올라가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야간통, 통증, 호, 힘 빠짐,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진자 운동 5분, 밴드 운동 5가지 동작 하루에 1번. 아플 때는 쉬세요. 셋째, 손가락 관절입니다.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침 뻣뻣함이 30분 이내면 퇴행성, 1시간 이상이면 류마티스 의심하세요. 양쪽이 대칭으로 아프면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온수욕 하루 3번 10분씩 하세요. 스트레칭 3가지만 꾸준히 하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내 건강은 뒤로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요.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시려면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3가지 주제, 뼈, 어깨, 손가락.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뼈가 약해지면 넘어질 때 골절이 오고요. 어깨가 안 좋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요. 손가락이 안 좋으면 밥 먹기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 몸은 하나예요.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 다 합쳐도 하루에 2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3분이면 끝나요. 점심 먹고 진자 운동이나 밴드 운동 10분. 저녁에 온수욕하면서 손 스트레칭 10분. 이게 전부예요. 하루에 딱 20분. 비싼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비싼 영양제 안 사도 됩니다. 비싼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집에서 돈 안 들고 매일 조금씩. 이게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장수하신 분들 보세요. 특별한 거 안 하셨어요.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제때 밥 드시고 일찍 주무셨잖아요.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주면 익숙해져요.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래들이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오늘 가장 도움이 되셨던 내용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